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경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등 AI 기술주에 대해서 일단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출발 때 참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출렁였는데요. 결국에는 양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끝부분에 매수세가 기관이 들어와서 살짝 들어올리는 듯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피차이 구글 CEO가 AI 버블이 터지면 다 같이 죽는다. 구글도 면역 없다. 구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죽는데 과연 망하겠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시장이 나중에 받아들일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저만 무서웠을까요? 아침에 개장 직후에 너무 변동성이 컸어요. 뭐 3,854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른 시간에 밀렸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급락했던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만큼 시장에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로 공개도 내일 오전에 있다 보니까 정말 대형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약간 얼어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려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톱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여전히 기대 심리는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고요. 지금 시장에 새로운 이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라던가 AI 버블론 지속돼서 이야기가 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이게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자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안 갈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딱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보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자금을 투입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 특별하게 큰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단 물론 AI 버블론 관련돼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도세를 큰 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제 아까 이제 구글 관련된 CEO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시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AI에서 촉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패권 전쟁이라는 단어의 이 산업을 과연 이대로 꺾이게 냅둘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투자 관련돼서 또 포럼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연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젠스낭 CEO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단에서 그리고 최상단에 서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과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뭐 우스갯소리로 타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말의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AI 관련돼서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야기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뒷받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AI 버블론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채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떤 산업과 섹터에서 이야기하는 거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결국 그 과정 속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인터넷 시대와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나서 정말 시대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AI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잘 나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번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인 거죠, 우리 시간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결국은 이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AI로 돈을 번다 안 번다는 소프트웨어로 뭔가 서비스가 나와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나누기 빼기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벌어야 되고 얼마씩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블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여서 약간 설레발.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막 이제 불을 지피는 느낌이어서 약간 그냥 수익 실현인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진짜 실적이 나빠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럴 기미는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잠재적인 리스크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정적으로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킬러 AI 관련돼서는 킬러 컨텐츠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문도 붙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D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드웨어 단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뒷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대 기업이 거의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AMD라던가 새로운 고객사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AI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면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거나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AMD랑 비교를 했을 때 AMD는 지금 성장률 올라가고 있거든요. 35% 정도 최근에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50%에서 둔화될까 봐 시장에 우려를 하는데 둔화가 돼서 AMD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AMD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고객사로 두 회사를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AI 확장 국면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실적 잘 나와야지 빠르게 회복력은 보이겠지만 실적이 조금 좀 어려운 쪽으로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AI 전체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력하고 조선도 실적 눈높이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이 빠른 시간에 올라간 그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놀라울 정도로 맨날 이제 효성중공업 200만 원 나오고 했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단숨에 도달을 했어요. 목표가까지.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TP를 굉장히 높게 잡으면 도달을 못한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AI 사이클 붐에 따라서 다 도달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과열되는 측면, 너무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확대 해석하고 너무 좋다 쪽으로만 반영이 돼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엔 또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젠슨항 CEO가 AI 관련돼서 시장이 바라던 이야기를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돼서는 수요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은 너무 장밋빛 미래만 좀 꿈꾸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가파랐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이클은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막 무조건 전력기기 사야 돼요. 이거는 아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력적인 부분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생각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최선호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매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선주들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거의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가 수주를
탈피해내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모멘텀과 가장 중요한 건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쪽에서도 있을 거고 EU 쪽에서도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력 선종이기 때문에 이 선종에 대해서는 좀 점유율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신조선가 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기존에 받았던 우리나라 수주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하락과는 좀 무관하게 선박 자체가 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쪽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게 중론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3분기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내년까지도 좋을 거고 일단 수주 잔고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믿고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오지만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새로운 거를 좀 시장이 기다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횡보의 흐름이 있는 거지 주가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계속 자동차 때문에 핫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ESS 얘기 나오면서 전환이 좀 된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그러는데 전망이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ESS 시장에서의 이런 대비력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늦었고요. 그리고 AMPC라는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축소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실적이 어려웠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뚜껑을 열었는데 근데 역시나 별로였고 근데도 왜 주가가 올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ESS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조인트 벤처 쪽도 라인 자체를 LFP, ESS LFP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컨콜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콜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다음 실적은 AMPC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와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흑자 전환까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게 지금 올해는 8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ESS 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년 말에는 30기가와트시까지 가능할 거래요. 그러면 4배 정도의 확장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V 쪽, 전기차 쪽에서는 실마리가 안 보여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제 ESS라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졌고 ESS 쪽은 시장 크기로 보면 확실히 EV 쪽이 크기는 하지만 마진율로 비교하면 ESS 쪽이 또 마진율이 괜찮기 때문에 AI 확장 국면만 다시 한번 재기조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ESS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연기금이 2차 전지 매수에 나섰더라고요. 어제까지 좀 연기금 매수한 것들 보면 LNF, 뭐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던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전체라기보다는 양극재 쪽으로 좀 쏠린 느낌이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리튬과 코발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어요. 특히 리튬 가격이 우리 2차 전지 랠리 나왔을 때 정말 무섭게 치솟았다가 정말 9분의 1 토막 이상 가격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다 보니 연기금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럼 소재주를 봐야겠다라는 시선들이 있었고요. 그 소재주를 봐야 된다는 시선들이 결국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끌어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 거기에 셀 기업들까지 사실 다 볼 수 있는 2차 전지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가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안정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UAE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뭔가 그 딜을 따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150억 불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게 되면 다시 방산주로 다시 돌아가나요? 추세는? 네, 저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MOU를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엔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좋을 때는 MOU도 크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되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확실한 거에 투자하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적이 돼서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방산주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적립식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쁠 만한 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나오긴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뒤쪽에서 몰래 종전하기 위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새 국가의 대통령들이 이야기를 지금 조용히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은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일본과 중국 쪽도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무력 전쟁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방산주들 재료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쁘진 않고요. 추세가 그러니까 돌려지는 추세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신규 접근 또한 방산주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디스가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신용 등급 낮췄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은 또 낮췄는데 전망은 상향했더라고요.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업황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엇갈리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뭐 AI 확장 국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계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ESS 시장 쪽으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업황에 대한 부진은 아직은 다 떨쳐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엇갈린 전망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 결국에 무디스 입장이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비슷한 길을 겪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10개월 만에 그들이 스탠스를 바꾸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업황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디스의 평가가 시장에서의 그런 큰 어떤 뭐 악재성 아니면 좀 안 좋은 시각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든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화학주가 되게 이제 안 좋았잖아요. 네. 업황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왠지 그 이제 미중 갈등이 되면서 중국이 화학이 안 들어와주면 LG화학이나 우리나라 화학주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언제쯤 반응이 될까요? 최근 화학주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호실적을 시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지금 화학 섹터가 한 3년 넘게 너무나 다운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연말 아니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게 좀 윤곽이 잡힐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은 결국 강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고 흡수합병이나 이런 것들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뭐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와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쪽이 어딘가 대환유화가 가장 좀 실적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세 흐름들을 보면 살짝 추세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그래도 소외주의 반란의 모습은 좀 보여줬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석유화학도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딱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수혜를 결국은 볼 거다. 왜냐하면 중국 거 그것도 사주면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빠진 게 중국이 너무 많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네.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미중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우리는 수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저희 소비도 좀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도 사실 이번 주에 뭐 소매 판매주들 실적도 발표되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남양유업이 5분기 연속 흑자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불황형 흑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남양유업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기는 있어요. 우유. 일단 우유.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비가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그래도 좀 그나마 잘 찍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새롭게 뭔가 이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느냐 아니면 제품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잘 살펴보면 우유 쪽도 약간 성장을 하는 국면이 아니라 맨날 비슷한 라인이 있다 보니까 뭐 초코해몽이 있으면 초코해몽에서 녹차해몽으로 살짝 바뀐다던가 약간의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실적은 괜찮지만 이익으로 복원했을 땐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삼양식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캐대언이랑 이제 협업해서 뭔가 좀 잘 나갈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양유업은 어떤 시너지 효과라던가 그리고 괄목할 만한 브랜드 새로운 이 기업의 주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 힘인 것 같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청사진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타깝게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실적 잘 나오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더 핑퐁 컴퍼니 상장을 했는데 이거 뭐 따상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네. 예, 이제 공모주 펀드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근데 지금 이렇게 공모주 갔다가 따상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주식 투자자가 좀 적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다 보면. 일단 저는 신뢰도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IPO 시장이 은근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상장 첫날에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 특히 노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11월 3일에 상장해서 그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까지는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엄청난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다음 IPO 기업들 나오면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이전 도전 심리가 상당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커졌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좀 풍부한 시장의 분위기다 보니까 IPO가 많았는데 지금도 많기는 많아요. IPO 많지만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큐리오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상장한 이후의 흐름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온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노테크라는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반짝 상승하고 꺾이는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 안에서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고 더 핑크퐁 컴퍼니도 실적 괜찮은 회사인데 이제 시장은 상장하면 꺾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학습 효과가 네, 있다는 학습 거죠.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IPO 시작되고 본장에 들어가면 일단 던지자. 지금 시장 분위기도 흉흉하고 일단은 수익을 먼저 챙기고 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들 중에서 최근 상장한 기업들 보면 매력적인 기업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인제약이라는 기업 보시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되지 못하지만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좀 눈치를 보고 진짜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시장이 따져보고 진짜 괜찮은 기업이면 다시 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신뢰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한두 달 내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으니 그때가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두 가지 정도의 주식시장에서 하락 요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AI 버블로, 하나는 금리
이제 인하 안 할 것 같아. 이거 딱 두 가지인데 결국은.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AI 버블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부분은 실제로 12월 이제 FOMC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 갑자기 시가격이 좀 변했고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정도서부터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잖아요. 네. 정부에서 돈을 좀 풀 테니까 이제 셧다운했던 것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도 금리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국가들 주식들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이런 스탠스 변화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겨주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이 사실 주식시장을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들은 결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그 패드워치 상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확률이. 네.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좋기는 좋겠지만 큰 그림에서 인하 사이클 자체가 종료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다 흘러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좀 아쉬웠어요, 상당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다 금리 인하 사이클 기조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소비에 대한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그런 의견과 이런 것들을 비추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국고채 그 채권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도하는 게 더 가속화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여쭤볼게요. 근데 아까 긍정적으로 봤던 섹터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오면 주도 섹터들이 다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금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될 거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현금 확보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다시 승기를 잡으면 전력 쪽, 로봇 쪽, 2차 전지까지도 확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테마성 종목군들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수산물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여행 이쪽에서 좀 순환매적인 측면들 나오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정말 큰 카테고리 변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도 섹터가 그래도 돌아와야지 다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자금 자체가 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황 사장님 멘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또 에브리싱 폴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에브리띵 랠리 될 거라고 했잖아요. TGA 뭐 잔고가 늘어나고 셧다운 끝나면 돈 풀리고 QT도 끝나서 이제 QE처럼 이제 어쨌든 돈이 좀 풀릴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유동성 풀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0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장재창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에브리싱 폴링이라고 하고 시장이 거의 돌변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왜 오르는지 보통 얘기할 때 왜 내렸는지 얘기할 때 사실 가장 그 쉽게 동의가 되는 거를 답으로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로만 영향받은 게 아니라 배경에서 돌아갔던 것들이 있으면 이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기사 같은 게 되게 어려운데 실제 그런 문제가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은 그래도 그게 중심이니까 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도 쓰고 하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문 주신 거에 그대로 답을 드리면 지금 뭐 AI 문제도 불거지고 뭐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건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문제인데 그걸 배경으로 하고는 유동성의 때가 너무 어려웠고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큰 그런 조정이나 그런 모습을 보인 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실제로 어쨌든 셧다운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정부 잔고에서 돈을 풀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더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풀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AI의 버블론을 약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냥 오로지 엔비디아 실적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두 가지로 따져야 된다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실제로 문제인지. 근데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지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아니다. 예를 들면 그냥 숫자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그 주로 빅텍들이죠. 이들이 캐펙스 자금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당장 실적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막 마이크로 뭐 이런 그런 어떤 어떤 고소처럼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0년 IT 버블 때 그 FCF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기업들, 투자 기업들은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FCF 대비로 2000년도 초입의 그 IT 버블 때는 FCF 대비 28%까지 캐펙스 비율이. 지금은 8%.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내년이 최고일 거로 보잖아요. 그럼 이번에가 거의 최고에 가까운 해일 텐데, 그죠? 올해 지금 하반기 발표 난 것들이 그 정도가 8%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뭐 20%를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캐펙스 갖고 막 문제를 따지지만 절대 숫자로 봤을 때 차이가 너무 확 난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실적 같은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쉽게 말하면은 그 PE라 그래서 옛날에는 100배 이상에서 막 거래됐었는데 지금 우리 빅텍들은 30배? 그렇죠? 40배 이 정도니까 비교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버블이 있다? 동의. 하지만 아직 많이 가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근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그럼 이번엔 왜 이렇게 또 그렇게 어렵게 보였냐? 배경에서 이미 상당 부분 쪼그라들게 하는.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마르면 제일 먼저 그 코인 쪽. 예, 이쪽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게 레버리지를 제일 크게 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라요, 물이 그쪽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막 푹푹 떨어지니 느낌상으로는 이거 끝인가? 그리고 또 버블 얘기도 앞에서 또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사실 이렇게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면 버블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때맞춰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무서워졌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배경은 유동성이었다. 그리고 유동성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이제 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방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TJ라 그래서 그 셧다운 때문에 못 쓴 자금이 쌓여있는 그 잔고가 1조 달러,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몇 년 전의 숫자까지 가야지 되는 그런 상태니까 얘가 풀려나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근데 유동성의 문제가 요것만이냐? 그건 아니고 실제 그 연준의 단기 자금 시장,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는 지준 시장이 망가진 어려움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냐면 2019년도에는 이게 쇼크가 와서 그 레포 쇼크죠. 그것 때문에 뭘 했냐면 갑자기 금리를 3번이나 내렸어요. 갑자기 연준이 돌아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어땠냐? 거의 비슷하게 쇼크가 왔습니다. 조금 일찍 연준이 알아채서 선언했죠. 뭘 선언했냐면 12월부터는 QT 끝낸다. 이게 사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뭐 QT는 왜? 라고 했는데 사실 뒤에 시장은 치열했던 거죠. 위기 직전이었고 잘하면 수습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막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 좋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접근하실 때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가장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Q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일 시장에 있는 그 채권을 빨아들이고 돈을 풀었을 때가 얼마였냐면 9조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6조. 예, 한 40%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솔직히 제가 말하는 6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6조 정도 내면 시장은 버거운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그 연준 의장 그 연준이 아니죠.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말했잖아요. QE 해야 될 것 같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뒤에서 돌아간 시장의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19년도에도 연준이 버티다가 결국 했어요. 이번에도 할 겁니다. 왜 안 그러면 폭발 나니까. 문제 되니까. 근데 이 유동성이 마르는 사태가 어디서 왔냐면 왜 이렇게 급격하고 우리가 예상보다 강했냐면 사실 알아야 될 이유는 올해 상반기가 5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달러가 가치를 잃어간 시장이었다. 역사상 달러 패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빠른 시간 안에 달러 가치 하락이 없었는데 이게 왜 유동성을 말리게 하냐면 갑자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기금들,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를 갑자기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대만의 보험회사가 갑자기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갑자기 떨어진 그런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달러 하락에 대한 해지를 다 걸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게 파생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하신 에브리싱 랠리 그렇게 됐던 거였고 이게 역회전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사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연준의 그런 고집 부리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말라가지고 연준의 고집에서 갑자기 목이 고집을 부려서 아까 말한 QE를 늦추고 안 한다, 버틴다 예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드렸던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게 반대로가 아니라 그 달러 강세로 만약에 모든 그 시장의 의견이 바뀌어 버린다면 지금 달러 약세로 다 지금 해지를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대쪽 유동성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서 설명하겠습니까? 현상은 갑자기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얘기는 사실 겉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사실 타당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거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끝이야? 아니면 조정이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끝으로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배경에서 흘러간 유동성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번 기회가 상당 부분 뭐 엔비디아도 사실 내일 실적에 다 걸린 것 같지만 이 유동성이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당장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한 10몇 번 중에 8번인가가 시작할 때 세게 시작해서 끝날 때 약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다 해결은 아닐 거예요. 다만 안심을 주겠죠. 그죠? 엔비디아 매도했던 거 멍청한 짓이었네. 뭐 이런 거 정도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건 주지만 시장의 흐름을 지금 움직임을 내일 다 바꿔놓을 수 있다?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풀리면서 가장 종국의 해결은 연준이 매파적 인하가 아니라 비둘기적 인하를 선언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달러가 예상대로 약세로 가면서
그저 예상했던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까 말했던 유동성들이 곳곳에서 퍼지면서 시장을 다시 올릴 때 그때는 또 많은 헤드라인들이 멋진 헤드라인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가 지금 최근에 되고 있잖아요. 다들 약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밖에 있는 달러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밖에 있는 달러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줄어들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시각도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힘들고 주식시장들도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채권을 또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주식 팔고 안전하게 그냥 빅테크 채권 사는 게 훨씬 채권. 낫잖아요. 네, 그렇죠. 예, 괜히 주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금리도 이제 한 100bp 정도 높으니까 100bp 이상은 채권보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AI 쪽에서는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은 아니어도 그렇죠. 그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 대로. 이걸 이제 풀어야 다시 상승세로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트리거가 있을까요? 그 풀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때를 쓰고 있는 것과 같죠. 정상적으로는 달러를 사실 약세로 끌고 갈 수 없는데 반대 행동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일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환율 관련해서 그 조작국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계속 몰아갔던 그리고 반대로 끝부분에는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정책을 반대로 이끌었던 일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있을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유동성의 영향을 더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버려 두면 그러면 달러 강세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흐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QE. 이거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또 시장을 완전히 움직이는 힘일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만약에 저는 연준이 조금 버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안 받아들이고. 월리엄슨 총재는 이제 그쪽을 담당하는 뉴욕 같은 경우 가장 그거에 관련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굉장히 그런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했지만 또 반대로는 그만큼 위험해졌었던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면 약간 시간은 끌겠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그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달러 강세의 흐름은 그 속에 묻히게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받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 실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당장은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는 FOMC 의사로 여기서 더 많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저한테 딱 물어보시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은 풀리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셧다운이 가장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한다면 연준의 입장에서 레포 시장이 꼬인 거 사실 레포 시장이 얼마큼 올라갔었냐면 금리를 2번 올린 만큼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금리를 내렸는데 얼마 전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2번 연달아 올린 것처럼까지 금리가 뛰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연준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당해가지고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그 스탠딩 레포 패실리티라는 그 기구가 지금 막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소방수가 이미 출동한 상태예요. 그 시장에서는. 상시적으로. 네, 막 지금 막 걔가 돌아가면서 겨우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푸는 일들은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좀 버티는 행보를 가져간다고 해도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풀린 유동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인 땜빵일 뿐. 뉴욕 그 연준 총재가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곧 또 뻐걱거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시장이 못 견디는 거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지금 유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M2로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M0라고 중앙은행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대예요.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큰 4대 중앙은행이 전부 긴축 중입니다. M0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준 기준으로 9조였는데 6조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그래요. 일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그런 중앙은행들이 전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대 중앙은행, 유럽도 이제 정책을 아마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돌아서는 거, 연준이 돌아섰을 때 다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유동성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를 막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년도는 엄청난 또 유동성 시장이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구조적 변화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투자하려고 하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유동성이 풀릴 거니까 다시 AI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AI가 주도주는 맞으니까 그렇죠. 결국 하락을 받았지만 유동성이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실적 막 이런 걸로만 해갖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유동성 시장이. 그게 안 될 때는 잠시 위축을 느끼지만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면 또다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 오는데 그때는 이 유동성 시장이 그거를 충분히 받쳐주거나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시장일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금융 억압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모두 빚이 너무 많다. 중앙은행이 빚이 많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하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빚 갚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어떻게 갚아?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 두드려서 금리 내려. 왜? 매달 나가는 이자라도 줄여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도. 그러니까 결국 지금 두 가지 선택 중에 그럼 글로벌 정부들이 할 수 있는 미국이든 어디든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봤더니 지금은 역사상 최대의 파퓰리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허리띠 졸라 매자고만 하면 쫓겨납니다. 다 역풍을 맞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갈 거고 반대로 가면 방법은 금융 억압. 금융을 억압해서 금리를 내리게 하는 정책으로 결국 가게 된다라는 거고 내년도는 미국 같으면은 뭐 손쉽게 될 수 있는 상황. 그죠? 근데 다른 정부들도 그런 모습을 띌 테니 사실은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대세는 금리 인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빚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하 쪽을 얘기하는 거에 반대편에서는 결국 AI가 버블이 우선이냐 인플레가 우선이냐 두 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악재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AI 버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결국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해지다가 이렇게 되면 에브리띵 랠리 되는 게 아니야? 이 스토리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에브리띵 랠리로 가는 건가요? 사실은 유동성은 그 아까 말씀드린 QE 같은 것들이 아주 무작위적으로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다시 이제 자산 매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흐름이다 보니 그 유동성에 의한 혜택은 아주 이번보다 더 세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달러 약세랑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같은 시장들도 당연히 그 혜택을 입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 말씀 나눈 에브리싱 랠리라고 할 만큼 충분히 이제 모든 자산이 사실 저는 예전에 교육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자산이 오른다. 왜 모든 자산이 달러로 표기하도록 미국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자산이 값이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건 사실은 나타났던 거죠. 이전에도. 근데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까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아마 버블을 땡기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 패널에 나왔었는데 이제 빅테크들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도 발행했고 오라클도 발행했고 구글도 발행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발행한 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알파벳이 발행한 건 그냥 오라클 발행한 거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CDS 올라갔고 막 유동성이 없고 버블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등급을 하향시켜 버리잖아요. 자꾸 채권 발행한다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둘 중에 옥석 가리기를 이제 AI 기업들 중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알파벳은 돈도 잘 벌면서 돈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고 알파벳 괜찮고 아마존도 뭐 그래도 상거래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메타나 오라클 이런 데는 이거는 뭔가 돈 버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빅텍 중에서 더 그
밸류를 부여할 곳과 아닌 곳, 앞으로 더 세게 올라갈 곳과 안 그럴 곳을 찾을 때 지금 말씀하신 재무적인 문제로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모르는 행태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회사채 발행은 기본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놓으면 부채에 관련된 이런 흐름 때문에 세금도 아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 유보돼 있는 현금을 다 쓰고 그 상태에서 회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이들은 현금이 많을 때도 늘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언제냐? 코로나 때. 그때는 제로로 막 발행할 수 있어서 애플이 1%로 40년짜리 막 이렇게 발행을 그때 많이 해놨기 때문에 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좋아. 왜냐하면 1%로 빌려놓은 돈을 5% 받으니까 앉아서 받으니까 작년, 재작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의 실적 중에 그 이익도 상당히 특히 빅텍들은 네. 그런 행태를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 캐시플로우를 다 유보 유동성을 다 쓰고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라면 어떤 순위를 가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은 그 쌓아놓은 돈을 어디다 대부분 많이 쓰면 자사주 매입에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다 써버린 상태라면 위기입니다, 진짜. 왜? 시장으로 또 이제 받치는 돈이 안 들어올 테니까. 미국 시장은 상당히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들어올 정도라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만큼 다 놔두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해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빅텍이 모두가 했는데 애플만 나왔죠, 뉴스에. 예. 중국은 지금 할래도 안 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장기로 발행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시장에서 막 그렇게 벌이 같은 사람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다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막 그런 말들에 겁먹고 막 빚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겁먹었던 마음을 자 여기가 제 자리야 이렇게 좀 돌려놔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중국이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여행과 유학자재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같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먼저 한성기업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6,370원에 마감했고요. CJ시푸드가 12%대 강세로 3,010원, 동원수산이 19%대 오름세 보였고 사조시푸드와 신라SG가 각각 13%,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 AI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 기대감에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AI데이 서울 행사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신을 활용하는 AI와 업무 중심의 AI를 빅테크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이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시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6% 오르면서 38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SPG가 26%대 급등하면서 38,350원,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7%대 오름세 보였고 원익홀딩스와 하이젠 R&M이 각각 6%, 4%대
30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서학개미 고수들은 미국에서 아이렌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렌의 현재와 미래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래셋 M클럽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상위 1% 고수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아이렌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5월부터 AI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업 전환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 속에서 아이렌은 전력 인프라와 대규모 부지를 선점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PU를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AI 연산을 고객사에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보유한 GPU의 절반가량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주가가 올해 4월 저점 대비 1000% 넘게 급등하면서 10배거, 즉 10배 수익을 낸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억 4,03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55% 증가했고 순이익은 3억 8,46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총 97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입니다. 5년 계약으로 20%의 선급금을 포함했고 이 계약에 따라 텍사스 차일드리스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연간 반복 매출 약 19억 달러를 창출할 걸로 전망됩니다. 아이렌은 AI 클라우드 부문에서 내년 말까지 총 14만 대 GPU를 확보해서 연간 매출 3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주요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16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특정 용도 전용 칩, 즉 에이지 기반 설비를 범용 GPU 기반 중심의 인프라로 전환하고 있고요. 또 미국 텍사스 차일드리스에서 진행 중인 750메가와트 프로젝트는 액침 냉각 방식을 적용해서 고성능 AI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채굴량도 2,039개로 전분기보다 12% 늘어나면서 기존 사업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아이렌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높게 제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2027년까지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기대되고 특히 이번 계약은 아이렌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의 10%만 활용하는 수준이라서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아이렌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인데요. 연준 내부 분열도 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했다라면서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무조건 금리를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월 FO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나오고 고용지표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걸 보면서 연준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인들의 소득에 따른 소비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연준 위원들 지금 완전 분열 상태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 좀 가늠이 힘든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결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20일 날 당장 9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뭐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얘기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10월 고용지표 못 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9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후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땐 깜깜이 상황에서 안개가 많이 낀 상황에서 한 번쯤 멈춰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시장에 두 발을 딛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금리 인하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제가 금리 동결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싫습니다. 금리 이제 동결이냐 이제 약간 인하냐, 인하 쪽에서 동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깜깜이어서 동결을 할지,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이번에 금리 안 해봐라, 주가 계속 빠진다, 그럼 네. 부의 임팩트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 떨어진다. 네네네. 그걸 이제 뭐라 경고를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이제 예방하려고 본인들의 친 트럼프 인사들을 지금 연준 의원으로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제 내년에 파월 의장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내년에 파월 의장이 사실은 퇴임하고 나서도 저는 조금 눈여겨볼 것이, 파월 의장이 이사로 남느냐, 아니면 이사에서도 쫓겨나느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리사 쿡 어떻게 할 거냐, 리사 쿡 쫓아낼 거냐,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1월에 스티븐 마이란이 자리를 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가 저는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아까 달러 가치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 달러 가치를 결정을 아주 중요한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연준의 나머지 맥시멈 3자리까지 나오는 이사 자리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 FOMC의 동학을 만들면서, 케미를 만들면서 중요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는 동결이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달러 가치랑 원화 가치는 좀 최근 들어서 나누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는 원화의 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 대미 투자 200억 달러라고 1년에 상한을 박아두긴 했지만 200억 달러조차도 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엔화 움직임이랑 최근에 동조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엔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약해지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갈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수급이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가 지금 늘어나는 아무래도 반대 움직임보다 훨씬 큰 흐름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구조적이라고 보고, 원화 약세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반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걱정되는 건, 아까도 장 대표님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쪽의 이벤트도 있죠. 그러니까 AI 버블이 꺼지는 이벤트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확 낮출 거예요. 확 낮출 거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두 방향 다 저는 약간 달러의 약세를 좀 막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달러의 약세가 저희가 한 2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동성 하면서 에브리띵 랠리가 됐잖아요. 에브리띵 랠리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양극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의 불균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전체 지표에는 안 잡힐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만 생각해봐도 사실 이건 되게 소득 지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저보다 이제 2배 많이 버신다고 해도, 연봉이 2배라고 하셔도 저보다 2배 드시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대표님보다는 저한테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자산 효과 같은 거, 최근에 미국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주택 가격은 좀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산 효과가 주로 부가 있는 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나 여러 가지가 편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그 FOMC에서 결정하는 건 그것들의 모든 평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소득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평균 숫자를 좀 보는 거고, 그 평균 숫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벤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AI가 어떻게 풀리느냐랑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게 오래 가느냐. 생각해 보면 크리스토퍼 알러 이사 같은 사람들은 친트럼프 인사고 자기 연준 의장 너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올해 그 한국은행 컨퍼런스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원타임이다. 한 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거나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가 한 명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나 좀 봐달라고. 아무래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반대쪽에서 지금 저희 그 연준 의원들을 매파부터 비둘기파까지 쭉 줄 세워놓는 맵 같은 거 있잖아요. 맵 같은 거 있는 거에 정중앙에 있는 연준 부의장,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걸 보면 연준 안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이 보이스들이 서로 갈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피차이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AI 버블 터지면 이건 재앙이지. 솔직히 지금 느낌상으로는 AI 버블 터지면 서브프라임 이상급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제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버블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는 뭐에 비례할 가능성이 크냐면 레버리지가 얼마나 껴있느냐에 비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닷컴 버블에 비해서 지금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 혹은 AI 기업들이 최근에 일부 기업들은 또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파이낸싱을 한다거나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던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껴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결국은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꿋꿋이 진군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도 거기에 엄청난 수혜를 저는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AI라는 테마 하나인데 그게 터졌을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암흑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비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이야기까지도 나갔었던 상황인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 뭐 소비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긴 하는데 거기에 다시 또 트럼프가 뭔가 활동을 하고는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달려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소비 문제 어쨌거나 또 잡히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소비 문제가 결국 이제 물건 가격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물가 너무 올라서 죽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을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더 하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집단이 어디냐면 라티노들이에요. 원래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세였다가 라티노들이 대거 트럼프로 돌면서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이 아주 확실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이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티노들이 되게 보수화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그 백인들에 비해서 라티노들이 미국 대학 진학률도 낮고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잡 자체도 조금 더 저임금 잡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반적인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일부 라티노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한편으로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를 조금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번에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도 2개 이기고 뉴욕 시장도 이기고 근데 뉴욕 시장은 얘기할 게 없는 게 원래 민주당 밭이니까 근데 이제 주지사 선거 2개 이겼는데 그 2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 크게 이겼다는 거죠 여론조사보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제가 꼭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뭐냐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이름이 없는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여론을 과대 표집하고 트럼프 이름이 있는 선거에서는 공화당 여론을 좀 과소 표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이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약간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이름이 있는 선거, 트럼프가 본인의 후보로 나오거나 본인이 누구를 굉장히 강하게 인도스한다고 하죠. 강하게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선거에서는 사실은 샤이 트럼프들이 투표장에서 또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주지사 선거 2개를 보고 야 트럼프 레임덕 오고 있어. 야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섣부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호 대출이잖아요. 돌려막기 하는 이제 펀딩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호 대출들. 그리고 이거 지금 깜깜이다. 잘 모른다. 이거 터지면 서브프라임처럼 된다.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원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 놀라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금융에 있어서 방파제가 막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게 된 게 생각보다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실물 부분은 전이가 되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생각보다 되게 코스트가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젤2, 바젤3 하고 막 올렸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뭘 보냐 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디 빈 데 없어? 야, 우리 방파제 좀 낮게 세운 데 어디 없냐? 야, 거기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서 터진다면 당연히 가장 약한 데서 터지겠죠. 근데 이제 그 터질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균열들은 잘 넘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더 단기적으로는 이 AI가 어떻게 풀리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감과 여기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더 크게 걸려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투자가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연동이 되잖아요. 결국은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면 국채 안 사고 빅테크 사잖아요. 네네. 빅테크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럼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가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러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분위기가 지금처럼 된 게 지금은 한 반반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건전한 조정이야. 네. 아니면 이게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네. 그 교수님은 어느 쪽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저는 버블이 터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아닌 것 생각을 같죠. 하고요. 조정 과정인데 결국 조정이라는 게 조정 이후에 얼마나 다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기우가 있는, 그리고 걱정이 있는 그 정도 국면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 지표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버블을 걱정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제가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좁은 길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좁게 난 길을 올라온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좀만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갑자기 돌변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저희가 얘기 나눴던 소비가 결국은 계속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소비가 버텨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년간 미국의 GDP 상승률이 한 6분의 1 정도가 AI 투자였는데, 아까 뭐 장 대표님도 얘기해 주시던데 내년 정도가 AI 투자의 뭐 거의 이제 피크일 거다.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 장세가 아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AI가 투자는 거의 끝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끝물이라기보다는 투자가 피크를 이제 치고 있는 지점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AI 투자, 그리고 결국은 소비, 이것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안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언제라도 마음을 바꿔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 경제 지표,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지우고 전 세계 중앙은행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이머징 마켓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지표를 딱 보면. 그죠?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3%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뭐 고용 이러면서 경기 침체 이런 키워드들 나오고도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뭐 흔들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아, 근데 당연히 흔들려야죠. 흔들려야 되는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과민 같다. 반응.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 경제 중에서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경제는 거의 미국입니다. 내년에 전 세계 아주 많은 정책기관들에서 세계 경제가 어떨 것 같냐라고 해서 한 3줄 정도 요약을 하면 그래도 미국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할 것 같다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한 성장이라는 게 한 평소 같은 성장, 한 3%대 초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견조하게 성장할 것 같다. 아주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꿋꿋이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뭐 IMF나 아주 많은 기관들의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단기적인 지뢰밭과 암초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또 올라가겠죠. 조금씩. 예. 그래도 결국엔 미국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는 일단 장 초반 대비 좀 낙폭 좁혔는데 지금 이장.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엔비디아 AI AI 버블 터지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MC 얘기도 저희가 계속 했고, 근데 지가 들어오기 전에 본 뉴스를 보니까 TJ 잔고에서, 그러니까 정부 계좌에서 돈이 많이 풀린대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단기 유동성 네. 국면은 좀 피하게 되려나요? 피하게 되려나라는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